네, 계속해서 경남에서 전해드립니다. KBS는 장마철을 맞아 경남의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재해 위험지구와 공사 중인 하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재해 위험지구는 물론이고 재해 복구와 예방 공사가 진행 중인 하천의 상당수가 아직 복구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해 올해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윤경재,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로 흘러나가는 하천에 소하천들이 이어지는 고성군 상촌지구. 소하천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폭은 5m가량으로 좁고 제방도 높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방도 땜질식으로 막아놨습니다. 하천을 건너는 다리 높이도 낮습니다. 이 마을은 해마다 서너 차례씩 수십 년 동안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이쪽에는 싹 다 잠겼죠. 이쪽에 요 낮은 지역은 저쪽부터 해마다 있는 일이니까 뭐 애살없이. 하천 주변에는 논과 비닐하우스, 축사와 민가가 있어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비 사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해결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사례 좀 관계로 인해서 통영의 한 저지대 해안가 마을. 만조가 되면 도로에 근접할 만큼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만조와 폭우가 겹치면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농경지와 도로가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이곳도 역시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다행히 올해 배수로를 넓히고 대형 펌프를 설치하는 정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비가 오면 한 1m 정도 물이 찼어요. 사람이 못 다니, 차도 못 다니는데 저걸 만들고 나서는 물이 안 찹니다. 펌프장을 퍼내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KBS의 재난안전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가 지정한 재해 위험지구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재해 위험지구가 경남에만 149곳입니다. 앞서 보신 통영의 마을처럼 정비가 마무리된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고성의 사례처럼 방치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자치단체는 위험성이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듭니다. 이번 장마 때 이 같은 재해 위험지구 말고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공사 중인 하천들인데요. 이 소식은 최진석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불어난 물이 다리를 집어삼킬 듯 거칠게 흐릅니다. 지난해 8월 태풍 카눈 때 제방 곳곳이 무너졌지만 복구 공사는 지난 3월에야 시작됐습니다. 네, 예산 배정 받고 저희가 설계하고 절차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3월에 착공이 된 겁니다. 복구 공사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는 옹벽 구조물 수십 개가 쌓여 있고 바닥 정비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천에 물이 잘 흐르도록 임시로 만든 관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이 많이 쌓여 있어 비가 많이 올 때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달 초 마무리했어야 할 공사는 다음 달 중순에야 끝납니다. 옛날에는 뭐 집도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방을 한 상태인데도 또 자꾸 그렇고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현재 재해복구와 예방공사가 진행되는 경남의 하천은 모두 50곳. 장마철이 돌아왔지만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재해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 공사 현장이 큰 비가 왔을 때 다 쓸려 내려가는, 다시 얘기해서 헛공사를 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임시 제방이 무너져 14명이 숨졌던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임시 도로가 하천 물길을 막아 인근 마을이 잠긴 지난달 합천군 사례 모두 공사 중인 하천에서 발생한 사실상 인재였습니다. 재난의 그 시기를 우리 뻔히 아니까 거기서 역산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입찰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가지고 그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재해 예방과 복구 공사의 예산 배정과 입찰 등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환경부에 신청할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 노선이 산청군 단일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전국 180여 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환경 파괴는 물론 경제성도 없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경쟁을 벌였던 산청군과 함양군이 최근 단일 노선에 합의했습니다.
산청 중산리에서 장터목 대피소까지 4.38km 구간, 산청군 예산 1,1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자치단체 간 합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수차례 반려했던 환경부를 설득하기 위한 안입니다. 여러 곳에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이 난처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노력을 했고, 이번 단일한 도출로 13년간 지지부진했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은 상황. 하지만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등 다른 유치경쟁 자치단체와의 단일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권 자치단체들은 경남의 노선 단일화와 별개로 케이블카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구례만큼 높게 나온 데가 없거든요. 경제성 나오는 곳은 제일 높은 곳은 이쪽이었고 환경 파괴도 제일 적게 되는 것도 수익성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국 41곳 케이블카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낸 곳은 불과 3곳. 모범 사례로 꼽히던 통영 케이블카도 지난해 3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다 설악산과 속리산, 소백산과 북한산 등 국립공원을 낀 7개 자치단체들도 케이블카 유치 전에 가세했습니다. 전국 180여 개 환경시민단체는 환경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관광 얘기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표 장사에 불과하며 지역인을 수렁에 몰아넣고 토건업자만 배불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40여 년 찬반 논란 끝에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해외 밀매 조직의 마약 밀수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꽃다발 속에 마약을 숨겨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마약 밀수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 소식은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주택가. 한 남성이 특송화물 세 상자를 꺼내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인조 꽃다발이었습니다. 꽃과 꽃 사이 틈에는 10ml짜리 액체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합성 대마입니다. 천연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보다 최대 85배 넘게 환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신종 마약입니다. 베트남 밀수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합성 대마 등을 꽃다발 속에 숨긴 뒤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에 밀수입했습니다. 개별 특송화물의 경우 공항 엑스레이 검색 시간이 짧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검사하는 직원들이 적고 해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특송이 한 1초, 2초 만에 다 넘어가거든요. 엑스레이 화면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이제 적발해내는 게 어렵죠. 지금까지 밀수가 확인된 것만 합성 대마 46병과 낙태약 59정 등 시가 4천여만 원어치입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를 통한 주문으로 전국 곳곳에 유통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에 검거된 공급책과 구매자는 국내 대학 유학생이거나 유학생으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은 밀수 조직원과 구매자 등 4명을 부산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20대 공급 총책에 대해선 베트남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국내 세종지역 공급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가 다리 위를 달리는 승용차를 멈춰 세우더니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데 이 운전자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겼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 경찰차로 차 앞뒤를 막은 뒤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음주 여부를 측정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다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2020년 3,090여 건에서 2023년 7,100여 건으로 82.2%나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의심 신고 건수도 2,690여 건이나 됩니다. 올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 가운데 17%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력이 이제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울산 시민께서 112 신고를 해주시면 좀 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112 신고 접수 시 총력 대응에 음주운전자를 검거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산하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는 오늘부터 정상 진료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휴진을 중단하더라도 장기적인 투쟁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민주당이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 연임을 위해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등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추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추 대표가 공식적인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거취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당대표나 전당대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 모든 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오는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 대표의 직무대행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한편 김해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석수에 비례한 의장단 배정과 상호 협의를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의석수 40%를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제2당인 민주당과 원구성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2029년 말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 여객터미널의 외관이 결정됐습니다. 갈매기가 힘차게 비상하는 디자인이 국제 설계 공모에서 1등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국 전 짐을 붙이거나 면세 쇼핑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여객터미널. 여행객들에게 여객터미널이 공항 그 자체입니다. 가덕신공항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될 여객터미널의 외관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설계 공모에서 히림건축협력체의 라이징 윙스를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갈매기가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듯한 하얀 지붕과 힘차고도 부드러운 곡선, 유연한 내부 공간이 특징입니다. 주차장 위는 녹지를 만들어 바다와 어우러지도록 했습니다. 또 여객기들의 동선을 최소화해 연간 53km의 항공기 운항 거리를 줄일 수 있고 지하 개발 없이도 효율적이고 편리한 동선을 만들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공항인 만큼 부산의 가장 상징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장 친숙한 이미지인 부산 갈매기를 컨셉으로 삼았고요. 이 갈매기가 비상하는 형태를 터미널에 접근하면서 볼 수 있도록 곡선의 형태를 잡았습니다. 히림건축은 앞으로 33개월 동안 760억 원 가량의 설계비를 받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합니다.
이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1조 5,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덕 신공항 여객터미널이 건축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텔레그램 계정이 등장해 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 텔레그램 채널에 수리온과 KF-21,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관련 문서 등 군사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현재 국정원, 경찰과 함께 합동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최근 경상국립대 교수회에서 장원대의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에 반발한 것과 관련해 경상국립대에도 캠퍼스 설립을 건의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경상국립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지난 3월 창원대 측 제안으로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꼬리 투구새우가 산청군에서 21년째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유기농 탑라이스 재배단지에서 처음 발견된 긴꼬리 투구새우는 올해까지 21년째 목격되고 있으며 서식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긴꼬리 투구새우는 논에 사는 해충을 먹이로 삼아 서식합니다. 진주시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같은 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학교 폭력이 발생해 경남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모두 4명으로 이들은 3월부터 넉 달 동안 1학년 학생들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참전하거나 지원했는데요. 전북대 총동창회가 이들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감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를 위해 병력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튀르키예 등 16개국. 40개 넘는 나라는 의료나 물자, 재정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가장 많은 나라가 지원에 나선 전쟁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74년이 흐른 뒤 당시 우리를 도와줬던 참전국과 지원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감사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튀르키예를 비롯해 대만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12개 나라 유학생 20명에게 1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선대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외국의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유학생들에게라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의 행사에 초대된 유학생들은 과거의 희생을 잊지 않은 학교 측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코렐리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형제다라고 이제 생각했었죠. 터키 사람이라서 아주 기쁘고 이제 가치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6.25 참전국과 지원국 출신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6.25 전쟁 초기 북한군에 밀리던 전세를 인천 상륙작전으로 역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준 덕분입니다. 6주 동안의 치열한 전투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치료하고 전사한 장병의 명복을 빌어준 곳이 바로 양산 통도사와 부산 범어사입니다. KBS는 6.25 74주년을 맞아 숨겨진 당시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정전 직후 미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일행이 부산 범어사를 찾았습니다. 범어사 스님들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산화한 수많은 장병들의 유해를 화장하고 안장하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범어사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군은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 평양에서 실종된 아들을 둔 부자 참전자입니다. 가루 호친이라고 앞으로 다녔고 우리는 뒤에 따라서 연부라고 다녔고 그런 비참한 역사가 범어사.
범어사에선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해 숨진 국군과 유엔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사실상 국가 현충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양산의 고사찰 통도사, 벽 한쪽에 한 편의 시가 쓰여 있습니다. 통도사의 자리 거라 정든 통도사를 떠나려고 하느니 세상이 하도 수상하니 갈 수밖에 더 있느냐.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떠난 국군 장병이 남긴 글입니다. 통도사는 낙동강 전투 부상자들이 이송됐던 사실상의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중경상 입은 사람은 거기서 치료하고 지금만 죽을 사람은 지원함하고 여기하고 다 죽었다니까. 6.25라는 참혹한 국난의 시기, 범어사와 통도사는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KBS는 부경 근대사료연구소가 미국에서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복원한 특집 다큐멘터리 산사의 전우들을 내일 오전 1TV를 통해 전국에 방송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명예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이 최근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한 입건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밀양시와 밀양시 의회는 밀양 성폭력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내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이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시공사인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남양건설 채권자의 강제 집행과 가압류 등이 금지되며 신문은 다음 달 15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의 오는 8월 입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구 2기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 한 달여 만인 오늘 사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김 위원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이정동 사무국장이 직무 대리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경남도 의회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무 시간에 개인 업무를 병행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거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또 시내버스 간에 무료 환승을 도입합니다. 거제시는 거제면과 남부면, 둔덕면 마을버스 법인 운송 사업자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 간 환승 시 발생했던 차익도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무료화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창원 지역 기업과 금융기관 6곳이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물품은 속옷 세트와 간장 선물 세트로 경남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쳐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50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좁은 지역에서 발달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는 목요일에는 26도에 그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0도, 창녕이 19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8도, 의령이 29도로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8도, 거창이 1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합천이 28도, 하동이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이번 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